안녕하세요. 저는 RMI 경영연구소 이순재 소장입니다. 오늘 강서 50+TV와 RMI 경영연구소가 공동 기획하는 RMI 경영연구소의 쉽게 풀어보는 보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인 실손의료보험 올바로 이해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이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강서 TV 방송에 강의 형태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 양성문 건국대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양성문 교수님은 RMI 경영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신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산업연구실장님, 제 바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험연구원 정성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앉으신 실손의료보험 보상 분야 실무 전문가이신 신덕균 가나손해사정법인 이사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나손해상법인의 손해상사 신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 세 분과 함께 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우리 국민의 약 75%인 3,9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상이 되어버린 실손보험의 보험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갱신시마다 보험료 인상이 많이 느껴지는데 유형별 인상 기준과 인상폭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우리 양성문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입니다. 피보험자가 나이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의료 수가가 상승하고 또 어떤 그 보험회사들의 어떤 손해율, 즉 경영 실적이죠. 쉽게 말하면은 요것들이 바뀜으로써 매년 그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이처럼 그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는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그 실손보험은 2003년에 나온 이후로 보통 3년, 5년마다 갱신이 되었는데 이제 2013년부터는 1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갱신 기간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자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계약 만기 15일 전에 내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다가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인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험 나이죠. 보험 가입한 연령, 그 다음에 직업, 직종, 의료 수가, 보장 내용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은 연령별 위험률, 즉 사고 발생 확률이죠. 이것을 갖다가 가장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입 시 연령이 높을수록 당연히 보험료 수준이 올라갑니다. 또한 갱신 시에도 피보험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비급여의 이용 정도, 즉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작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상황에는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고 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2배 또는 3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품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험료도 올라가는 추세이군요. 그러니까 이왕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좀 나이가 적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최근 출시한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면 갱신 시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 보도상에 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실손보험료가 굉장히 인상됐다는 의미인데 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손보험료가 인상된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 2월에 가입한 1세대 실손자입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가입하고 5년 지나서 이제 이제 갱신을 하게 됐는데 보험료가 약 한 70%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5년 지나서 갱신하니까 또 그 정도 올랐습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에 약 제 보험료는 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나이가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의료 수가가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보험사들의 실적이 변동되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서 이 비급여에 대한 의료가 너무나도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보험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비급여 쪽에서 의료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보험사들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따라서 실손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우리 양성문 교수님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자, 이 TV 방송은 50+ 세대가 주로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50+ 세대의 건강한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면 일반형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소위 노후 실손보험이 더 나을지, 어떤 게 적합할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50+ 세대쯤 되면은 그죠? 좀 건강 상태는 뭐 조금 그 약간의 위험 요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본인이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노후 실손보다는 일반 실손 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노년층을 위한 실손 보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자기 부담금과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 이중으로 보상받을 때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실손 의료보험보다는 보상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 건강에 자신이 있고 좀 그런 분이시라면은 충분히 일반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50+ 세대 건강한 분이라면은 노후 실손보험보다는 일반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왕에 이 실손보험 선택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50+ 세대가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손보험과 또 다른 이 종목으로 질병상해보험이 있는데, 자, 이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실손보험이 더 경제적일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답을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은 정말 그 용어 그대로 제가 병원에 가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게 실손보험의 정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상해보험 같은 거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보험 계약 시에 미리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정액형 보험입니다. 따라서 성격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암보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암보험은 정액형 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암이 진단하면은 얼마를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암 수술하면 2,0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손보험은 물론 특약을 통해서 암 진단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암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총 병원비,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50+ 세대가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시라면은 두 가지를 다 가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액형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만 좀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제 생각에는 정액형 보험보다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실손보험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경우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계신
신덕균 이사님한테 제가 조금 파생돼 나온 문제이긴 한데 실손의료보험에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은 당뇨라든가 고혈압에 걸리신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데 여기서 비급여 특약은 이 3개가 가입이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병자일수록 비급여 특약 보장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는 달리 가입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병자 특약이라는 것은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건 기존에 그 병을 앓았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분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이죠. 그런데 이 유병자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3대 비급여 특약, 즉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진단 비용 등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유병자인 경우 3대 비급여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당연해지고 그럴 경우 보험료 갱신 시점에 보험료의 상당히 할증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런 경우 이 유병자들은 갱신 이후에 보험을 해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이 해지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큰 중병에 걸려 실손보험이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아마도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 3대 비급여 특약을 담보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의 이 3개 특약에 대해서 이 가입을 불가하도록 만든 거는 결국은 유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그렇죠. 보험료의 과도한 증가 때문에 막상 내가 실손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유병자분들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필요하면은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도입되는 실손보험, 우리가 4세대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요. 이 실손 4세대 보험은 병원을 안 가면 보험료는 할인되고 병원을 자주 다니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의료비 부담을 덜 자고 가입하는 건데 병원 이용이 많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이렇게 계산된 이유가 뭔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정성희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4세대 좀 연구를 했는데요. 이 4세대를 설명드리기 전에 계속 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그 바뀌게 된 주요 원인이 뭐냐면 아까 양성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해율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손해율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다는 얘기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보다 보니까 일부 가입자가 대부분의 보험금을 타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을 높여왔고 3세대에서는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뺐었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여서 이번 4세대인 경우에는 특히 그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는 비급여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비급여에 대한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그 급여에 비해서는 저 필수 의료라기보다는 비필수고 선택적 의료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이제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해서 필수인 급여는 쓰는 대로 할인 할증을 하진 않지만 약간 비필수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의료인 비급여에 대해서 일부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할증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일부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할증을 하지 않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1, 2, 3, 4대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려는 분이라든가 4세대에 가입하는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질환자인 분들은 의료 이용이 필수인데요. 그것도 비급여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을 제외하는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산재특례 대상자이거나 예를 들면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로서 산재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은 할증이 제외가 되고요. 또한 노인 장기 요양법상의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서 좀 중증에 해당되는 1, 2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비급여를 사용하더라도 할증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이제 연구한 우리 실장님으로서 아주 자세하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택하는 것도 이 노령자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금 진화되어 왔는데, 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주기적으로 자꾸 바꾸어야만 되는 건가요? 우리 양성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실손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2003년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또 뭐 상해의료비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팔기는 팔았지만요. 2003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제 표준화할 때 되기 전, 2003년부터 2009년 10월까지가 우리 1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한 6년 정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즉 정책 당국에서 이때 이제 실손 의료보험을 갖다가 표준화시킵니다. 표준화. 즉 과거에 그 많은 보험사들이 팔고 있던 다양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다양한 담보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통일화시켜버린 거죠. 2009년 10월 달에 이것이 우리가 소위 2세대 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세대 상품도 계속 바뀌었어요. 두 번이나 더. 표준화 1기, 2기, 3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 정책 당국의 어떤 그 의도한 대로 어떤 그 이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어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완적 성격으로서 제도로 잘 정착하면 좋은데 계속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도의 어떤 유지가 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바뀌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서 또 제도를 바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장 한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갖다가 상향시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왔던 거죠. 또 2017년에는 또 바뀝니다. 왜? 정책 당국이 의도한 바가 또 안 맞기 때문에. 또 그리고 2021년 7월까지 최근에 4세대 실손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실손이라는 이름이 나온 지 지금 19년이 되어 갔는데 약 한 6번 정도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 정기적으로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어떤 그 정책 당국의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보험사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정책 당국과 뭐 보험사 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실손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어떤 보완적 성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렇게 정확한 건 없고요. 지금 작년 7월 달에 이제 4세대가 나왔지만은 또 향후에 이것이 정책 당국의 목적과 또 제대로 또 잘 안 맞는다면은 또 5세대 실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처음으로 실손의료보험이 19년 전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생기고 또한 이 병원이라든가 이 진료를 너무 과다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진화해 온 거이군요. 양 교수님, 우리 이 실손의료보험의 역사적인 추이를 자세히 그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실손보험이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자, 이거를 갈아타야 할 건지 말 건지. 물론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있던 분들이 나는 보장이 더 좋은 1세대, 2세대에 그냥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더 높잖아. 혹시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더 나한텐 혜택이 크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실손보험 나와도 안 갈아타는 이유는 혜택이 줄어드니까 갈아타면 무조건 손해다. 이렇게 갖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자, 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오를 경우에 싼 걸로 갈아타야 하겠다는 생각이 이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어떤 게 좋을지 정성희 박사님이 한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이런 질문을 정말 여러 기자들님한테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모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세대일수록 보험료가 비싼 만큼 보장은 좀 튼튼하죠. 그 보장이 튼튼한 얘기는 자기 부담이 거의 없거나 약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요. 그럼 이제 매달 보험료,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자기가 뭐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부담을 덜 것이냐, 아니면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갈까 말까 한데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낼 것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료 성향이 좀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니면 좀 질환이 있어도 웬만한 병원 잘 안 가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작년 7월에 나온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의 특징이 뭐냐면 급여는 주계약이고 비급여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보면 급여에 비해서 비급여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전체 보험료 중에서. 근데 자기가 만약에 비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의료 이용 성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계약만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급여를 가입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도 비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또한 4세대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까지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실손이나 아니면 유병력자 실손을 가입할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런데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고 모두 다 전환을 해주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환용 고지 의무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우리 신덕균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세 실손보험이라 하면은 우리 양 교수님이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첨언하자면 4세대 실손은 2021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상품인데요. 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의 경우 자기 부담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액보험이나 암보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보험들이 가입돼 있다라면 4세대 실손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입돼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 가입자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용 고지음을 해야 되는데요. 전환용 고지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통원치료를 투약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4세 실손을 전환함에 있어서 두 가지로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 경우냐,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에 따라서 좀 고지의무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일부 정신과 질환, 정신질환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편입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 가입 실손 계약자분들께서는 4세대 전환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4세대 전환이 어렵고요. 그러한 내용이 없다라면 4세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기존 내용, 보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고지의무사항에서 아니라고 체크했을 경우에 자동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가입자분들의 경우
이 4세대로 이 전환을 하는 게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이 고지의무 4개 중에서 한 가지 항목만이라도 해당이 되면은 전환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련된 보상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신 이사님 치료 목적이나 검사 목적 등의 차별적인 이런 방법이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보상 실무에 종사하다 보니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보험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보험회사 양식이 따로 있죠. 그 작성해서 사고일자 또는 재해일자 또는 치료 변경들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 소유기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아닌 병명에 기재된 진료 확인서 또는 기본적으로 또 영수증은 들어가야 되겠죠.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에 따른 병원비 상세 내역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원의 경우에는 통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병원 처방전도 괜찮고요. 또는 병원비 영수증, 또 이와 더불어 똑같이 치료비 상세 내역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손의료보험을 사용해야 될 경위가 사고 내용 자체가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산재사고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보험급여 지급 원부 또는 보험급 지급 상세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실손보험의 경우 상당히 각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지급 금액에 따라서 조금 생략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손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가입자나 피보험자 본인입니다. 그러나 이 실손보험에서는 병원비 영수증이라든지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병원비 재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은 콜센터로 먼저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내가 가입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미리 서류를 안내받고 청구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요.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이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청구가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 서류를 필요로 하진 않고 진료 확인서라 할까요? 하고 영수증 이 정도만 모바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바로 이 해당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일정한 수준 이상 되면은 아마 그 서류 요청하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15년 이후 실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5년 이후 실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3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만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다들 핸드폰이라든지 PC를 다 구비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아닌 PC라든지 또는 보험회사의 웹을 통해서 간단한 사진 촬영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미리 알아보고 하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보험회사의 앱을 이용해서 모바일 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언론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심사가 좀 더 깐깐해졌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보험금 청구에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데 병원 이용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걸 유의해야 될지 그것도 좀 마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작년부터 실손보험 TF팀을 운영하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실손보험 TF팀을 가동했는데요. 최근 이 실손보험 TF팀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은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그리고 개선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실손보험에 관련하여 보험 사기 청구권, 의심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심사 기준 또는 일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너무 또 실손보험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다 보면은 정당한 이제 청구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실손보험에 대해서 청구했는데 기간이 늦어진다거나 어떤 그런 민원들의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 실손보험 처리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보험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보험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보험사고 조사 대상이 어떤 거냐를 알고 있다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TF팀에서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서 5가지 일반 원칙을 세워놨는데요. 먼저 치료 근거나 서류가 제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도 신문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 병명으로 이 정도까지 치료가 필요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서류들이 미비한 경우에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그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또 신빙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간단한 뭐 등산에서 넘어졌다든지 또 집에서 넘어졌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도하게 치료받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도수 치료라든지 또 비급여 주사 치료 같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치료에 대한 어떤 신비성이 저하되는 부분들 또는 입원 치료의 목적이 입원 치료까지는 필요 없는데 어떤 입원 치료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 또는 특히 비급여의 경우 병원에 보면은 비급여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된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들이 청구되는 어떤 비급여 항목들 그리고 또 과잉진료 의심 사례들이 있죠. 요즘 언론들에서 가끔씩 이야기되는 병원 마켓 또는 어떤 그 실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험 브로커들의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환자에게 소개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보험 사기 의심권으로 또 분류하고 있고요. 이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를 강화하거나 또는 의료 심사를 통해서 지급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금융감독원에서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누수가 많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주로 이 병의원이라든가 양방에 해당되는 치료만 보장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의원과 치과치료, 이 경우에 급여 부분만 보상되고 그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든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해당되는가요? 아니면은 세대별 그 종류별로 이 보장 내용이 다른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분 또한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실무를 네. 하고 있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전문가이신 양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실손보험은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질병 또는 상해로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비용보험입니다. 비용 선택적인 보험이 강하고요. 그래서 기존 현재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치과치료 또는 한방치료에서 발생되는 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2010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 같은 경우는 안면부 골절로 인한 치과치료비는 치아 보철비를 제외한 어떤 비급여는 지급하고 있고요. 또 한방치료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양의가 처방한 MRI 지진단비라든지 통원치료비 이런 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는 지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도 양방의사가 처방한 MRI비라든지 이런 비급여 치료비는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이죠. 2009년 10월 이전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구분하지 않고 치과치료 및 한방병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치료비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 아닌 보신 목적으로 지은
그 첩약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신 이사님이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충드려 설명드리면은 그 2009년 10월 이전에 즉 1세대죠. 우리 1세대 그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거기 보면 이제 상해 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가입했었거든요. 또 상해 의료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주로 특약으로 많이 가입을 했죠. 즉 상해 의료비와 질병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즉 상해와 질병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과 상해 의료비, 일반 상해비로 가입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일반 상해 의료비가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갖다가 파절되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서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죠.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이 그 치료비를 갖다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치료비에 어떤 40% 50%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또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장을 더 많이 받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1세대, 2세대에 가입한 분들은 이 보험료가 아주 큰 차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유지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나이가 들수록 CT 검사라든가 MRI 검사 이런 걸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근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 그럼 결국 이런 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실손의료보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 가입한 분들의 보상 한도가 다른 건지요. 그리고 이 입원의 경우 그리고 외래 검사하는 경우에 이 보상 한도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차원의 신덕균 이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그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그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1세대 같은 경우는 질병 상해, 질병 입원의 보상 한도를 3천, 5천, 1억으로 보상 한도를 정해놓고 있고, 통원의 경우는 10에서 30만 원 한도의 보상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서요. 1세대에 가입하신 분들은 MRI나 CT, 기타 비급여를 치료를 하셨더라도 그 보상 한도 내에서 입원 의료비 또는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는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진 세대죠. 2세대부터는. 2세대에서는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 구분 없이 5천만 원의 가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기준으로 180배를 보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그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MRI나 CT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세대부터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던 3대 비급여 특약이라고 해서 MRI, CT, 또 도수치료, 주사료 등은 3대 비급여 특약이라서 특약으로 따로 빼놓고 있는데요. 3세대, 4세대는 모두 동일합니다. MRI 같은 경우는 1년당 300만 원 한도로 보상 기준 정해놓고 있고요. 주사료는 연 50회 기준 250만 원, 그리고 도수치료는 연 50회 기준 350만 원의 보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잘 파악하셔서 이 한도 내를 잘 이용하시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생각 외로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크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이게 실손보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상받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보험금 지급도 상당히 누수를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TF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이 실손보험의 가입자, 즉 의료 서비스 사용자의 입장에서 과도한 의료 이용 사례, 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이 될 텐데요. 어떠한 이 사례가 실손보험을 과도하게 이용하여서 보험료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자, 이런 걸 우리 소비자들이 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정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실손보험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객들 분이 제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이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제가 실손보험의 과다 이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미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비싼 비급여 치료인 주사치료 또는 과도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또는 한방병원에서 뭐 차대학 이런 것들을 받는 행위들이 실내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일례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실손보험의 청구 상위 10%의 어떤 청구 내용을 살펴보니 아주 경미한 질병으로 약 800개까지도 병원에 간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듯이 실손보험이 사실은 공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손보험 과도한 이용 사례를 보면은 비급여 치료죠. 비급여 치료란 거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급여에 편제되지 않는 치료로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떤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그 비급여 치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이런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의 과다 이용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비급여 치료 예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요즘 한참 문제가 됐죠. 인공다초점 백내장 수술 또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또는 만모톰 수술 그리고 기타 도수치료 또는 하이프 수술 그리고 비밸브 재건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실무상에서 철회하고 또 상담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떤 TF팀에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좀 제시했는데 그 기준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은 수용체의 혼탁이 좀 확인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LOCS 검사라고 해서 혼탁도 검사가 있거든요. 이 혼탁수 검사와 그리고 세극등 검사라는 이 검사 기록 자체가 일치가 돼야 하고 또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혼탁도의 정도가 3 이상이 돼야만이 백내장 수술의 치료의 적응증으로 안과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많은 상담인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2cm 이상 그리고 약 2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양성결절이라든지 이런 결절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절제술을 했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수치료나 하이프 수술 같은 경우는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어떤 일정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암모톰 같은 경우에는 만모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방에 양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또 악성 종양인데도 불구하고 만모톰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들 좀 인지하셔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실무에서 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선량한 어떤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또는 내가 아무런 하자 없이 이 치료 자체가 정당함에도 불리하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과다 이용 사례들 때문에 제대로 처리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 또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히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저도 하이프, 맘모톰, 뭐 이런 것들은 처음 듣는 그런 아주 그런 이름인데요. 사실 이런 것보다 최근에 우리 신이사님 말씀한 대로 백내장 수술에 관련된 이 다초점 렌즈 삽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 가입자들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보니 과거 백내장 수술에서 입원하면 고액의 실손보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실손의료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백내장 다초점 이 경우에 눈 한쪽당 뭐 400 내지 600만 원 정도. 그래서 두 쪽 다 하면은 최소 10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로 입원을 했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보지 않는, 뭐 6시간 이상인가요? 뭐 한 그런 기준이 있어갖고, 그 이상의 입원 치료로 해당이 되어야 백내장으로 인한 실손보험이 지급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정말 호소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가입자들이 참 양심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 대법원 판결이 아마 그 H보험회사에서 입원실이 없는 안과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 경유를 했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입원 의료비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인공 다초점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통원 치료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통원 치료는 보통 25만 원 내지 또 3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 질병 입원 수술비로 청구를 하는 형태고요. 질병 입원 수술의 경우에는 입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 최소한 6시간 이상 머물러서 일률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입원 의료비로 지급 인정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6시간의 개념보다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실손 의료비가 공적인 보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나 편하자고자 이걸 과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사람 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또 다른 사람 이용이 어려워짐으로써 또 보험료는 과다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보험료의 과다 이용으로 인해서 정말 실손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용을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청구가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실손보험의 성격, 그런 공익적 부분들을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서로 간에 어떤 내가 아닌 우리로서의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실손의료법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의 이 종류별로 보장 내용이랄까, 그리고 관련된 뭐 보험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서류를 준비하고,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 오늘 참여하신 대담자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 신덕균 이사님 말씀대로 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어떤 공적인 역할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이런 건강보험 제도이면서 상품인데요. 자,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즉 오래오래 이러한 보장 상품을 활용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필요한 혜택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런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 여기 나오신 세 분 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의 이 발제를 맡아서 이 방송을 해주셨던 양성문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두 분도 평소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어떠한 대책이 이 실손의료보험에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죠? 그런 공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것이고 공적보험입니다. 반면에 이제 실손보험은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인 셈이죠. 사회자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실손의료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75%, 즉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정말 국민보험입니다. 이런 어떤 그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잘 보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갖다가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복지가 증가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갖다가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완적 성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나 뭐 제도 개선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내가 너무 병원에, 본인이 꼭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정말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국민들에게 다 피해를 입힌다는, 좀 보다 어떤 의료 이용에 대한 좀 선진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전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이것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낙하시키고 또 보험사업의 재정을 낙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즉 실손보험 제도가 좀 유지하기 어렵지 않냐. 그러면 계속 제도를 갖다가 바꾸고 바꾸가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어떤 그 의료 이용에 대한 좀 어떤 그 선진적인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 개선인 것 같습니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도덕적인 해이 문제, 이 의료 서비스 과용이나 남용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큰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신덕균 이사님도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실손보험 대담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질의들이 올까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요. 우리 사회자분께서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항상 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손보험이 태동하게 된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보험사의 어떤 상품 개발, 이거에 좀 첫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상품 개발하면서 계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양 교수님은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을 한데요. 저는 이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실손보험이 과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저는 가끔 곱씹어 보거든요. 실손보험이 여기까지 올 때 과연 보험 소비자만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비급여 부분들로 인해서 실손보험이 가장 많이 어려운 확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또는 과다한 치료, 과다한 입원, 과다한 주사, 또는 과다한 비급여, 이런 부분들, 과연 이 책임이 그 국민에게만 저는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좀 병원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어떤 비급여 치료를 좀 더 줄이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급여 수가 많아질수록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은 병원의 권위에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선보험이 또 오르는 부분들은 다시 이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또한 단순히 보험 가입자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양 교수님은 이 소비자 측면에서의 의식구조 전환을 이제 말씀하셨고, 우리 신덕균 이사님은 공급자 측면, 즉 보험회사 측면에서 상품 개발이나 심사 과정에 문제점들을 직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이 확실한 이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혹시 우리 정성희 시장님도 네. 뭐 비슷한 말씀 저도 이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나라는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 진입입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보장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건강보험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해주는 보장률은 한 65%에 머물러 있고, 이전 정부, 문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 보장률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재정은 많이 투입이 됐지만 그 효과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저기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지만 과도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급여 부분이 비단 국민의 수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저는 공급 측면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의료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정보 우위 그리고 또 약간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그걸 좀 과도하게 이용되는 걸 막지 않으면 그 부분이 막을 수도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손의료보험의 이제 높은 손해율과 그 다음에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의 누수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공급이 되고,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또 안정적으로 재정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적인 면에서 비급여가 있고요.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그 공통점인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그와 관련된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특히 우리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희 박사님도 공급자 측면에서의 이 비급여 부분,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증대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번 정부에서도 혹시 이 5세대 실손보험이 다시 또 개선된 모습으로 등장할 때 우리 정성희 실장님이 또다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 분 이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나라의 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보장 내용과 또한 보상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올바로 이 실손의료보험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시간 자동차 보험 바로 알아서 득을 보자 그런 내용과 함께 이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지식과 또한 정보가 함께 공유가 되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대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 방송 내용의 맨 끝에 나와 있듯이 rmi.co.kr@gmail.com 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 전문가 그룹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대담회에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